리콜 대상이 된 BMW 차량에 대해 정부가 운행 정지 조치를 앞두고 강제로 검사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나흘 안에 5만 대 가까이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점검 받는다고 안전이 보장될지 의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성의 노무 업무를 총괄해온 경찰 출신 부사장이 경찰 정보라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정황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삼성은 노조 와해 공작이 집중된 사업장에 경찰을 대거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산 석탄 등 원자재 66억 원어치가 러시아산으로 둔갑돼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북한과 거래한 개인이나 기업을 제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영향으로 국민연금이 더 빨리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정부가 국민연금 운용 계획을 발표하는데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납입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면적인 식용 금지는 아니어서 개 식용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BMW 차량 운행 정지 조치를 앞두고 정부가 리콜 대상 차주들에게 강제로 검사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체 10만 6천여 대 가운데 아직 긴급 진단을 받지 않은 4만 9천여 대는 앞으로 나흘 안에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첫 소식 김나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행여 내 차에도 불이 날까 BMW 차주들은 운전이 두렵습니다. 정부에서 안전점검을 받으라고 하지만 선뜻 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가려면 휴가를 내서라도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쉽지는 않죠. 명확하게 그 원인이다라고 느껴지지도 않고 상당히 좀 불안하기는 하죠. 예약도 까다로운 데다 찾아가는 불편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 점검을 미룬다는 운전자들이 상당수. 국토부는 하루 최대 10,000대까지 안전점검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어제 하루 점검받은 리콜 대상 차량은 5,000대에 불과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토부는 14일까지 모든 리콜 대상 차량이 강제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명령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자체장은 차량 점검을 명할 수 있고 어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은 향후 운행이 정지될 수 있는 만큼 이동권 제한 등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 반드시 점검에 응하라는 것입니다. 긴급 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아주시고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점검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난 어제까지 전체 10만 6천 대 가운데 5만 7천 대가 점검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나흘 안에 나머지 4만 9천 대가 점검을 다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진단을 받은 차에서 불이 나고 리콜 대상이 아닌 차에서도 불이 나면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을 잠깐 들여다보는 것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차량 화재가 계속되자 중고차 시장에는 요즘 BMW 매물이 부쩍 늘었습니다. 리콜 대상 차종으로 안전 진단도 받지 않은 중고차들이 수백만 원 싼 가격에 급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 점검이 끝날 때까지 중고차 매매를 자제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오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택항 근처의 한 공터에 차량들이 빽빽이 들어찼습니다. 안전진단에서 위험 판정을 받은 BMW 차량 수백 대가 모여 있는 겁니다. 옛날부터 사용했었잖아. 몇 년 전부터. 차가 없을 때는 기억났지. 근데 이번에 인증을 못 받으니까 차들이 많이 동하네. 진단 차량 중 8.5%에서 위험이 발견됐지만 제때 부품을 교체받지 못하자 공터에 세워둔 채 해외에서 부품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도저도 못하는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자 BMW 차주들이 차를 속속 중고차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중고 매물이 평소 2배로 급증하자 국토부는 일주일 전 중고차 매매조합 등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성능 상태를 점검할 때 리콜 대상임을 표시하고 수리가 끝난 뒤에 판매해달라는 겁니다. 과연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 중고차 사이트에 올라온 BMW 차를 살펴봤습니다. 리콜 대상이지만 관련 설명은 아예 없고 안전점검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점검하는 거를 넣으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넣지 않았어요. 지금 근데 그렇게 점검받은 차들이
중고차 나온 것들 중에서 많이 믿지는 못할 거예요. 수백만 원 떨어진 값이라고 무턱대고 샀다간 낭패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국토부는 안전점검 완료 때까지 매매를 자제해달라고만 할 뿐 단속엔 신경조차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선입니다. 수입차 국내 시장 점유율이 요 몇 년 새 크게 늘었는데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수입차 업체들이 가격을 많이 깎아주는 척 인심을 썼지만 알고 보니 뒤로는 남는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묘한 할부 금융 상품을 통해서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한 수입차 매장에서 구매 상담을 받았습니다. 차값을 더 깎아주겠다며 계열 금융사에서 할부 대출 상품을 이용하라고 제안합니다. 현금으로 구매하시는 것보다 자사 파이낸스를 끼고 이용하시는 게 할인율이 좀 더 많아요. 같은 경우에는 74%까지 세가요. 5천만 원짜리 참여. 2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수입차 회사들은 대부분 이렇게 금융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모회사의 신차 할부나 리스 같은 금융상품 판매가 사실상 독점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싼 이자입니다. 수입차 빅3가 운영하고 있는 금융자회사의 할부 이자율은 최대 9.8% 수준으로 국산차의 계열 금융할부사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연체 이자율을 법정 최고 수준인 24%로 책정해 놓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짜리 수입차를 800만 원 할인받더라도 연이율 8.5%, 36개월 할부 금융을 이용하면 결국 낼 돈은 5,200만 원이 넘습니다. 살 때는 싸게 사는 것 같지만 오히려 200만 원 더 내는 셈입니다. 새 모델이 출시되면서 재고를 처분해야 할 때 이런 할부 금융 상품 영업은 더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 차가 물량이 많을 때 파이낸서도 마찬가지 영업조직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목표 달성해야 될 금액이 있는데 그럴 땐 자기네들 또 할인 혜택을 가르쳐요. 유예 할부 등 방식도 다양해지면서 당장 싸다는 생각에 차를 샀다가 빚에 허덕이는 이른바 카푸어를 양산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가격을 싸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결국 원금을 유예시키고 뒤로 후반으로 미루는 것뿐이지 결국은 본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차는 차대로 팔고 이자는 이자대로 챙기면서 지난해 수입차 빅3의 금융자회사들은 1,400억 원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드루킹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2차례 소환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김 지사에게 드루킹 김동원 씨를 소개한 청와대 송인배 비서관 등을 조만간 소환할 계획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12일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송 비서관은 2016년 6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인물입니다. 드루킹의 요청으로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 A씨가 송 비서관과 함께 만남을 주선한 겁니다. 직접 아는 건 아니니까 송인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신뢰도도 있고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날 사례부로 100만 원을 받은 송 비서관은 2017년 2월까지 드루킹을 4차례 더 만났고 추가로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백원우 비서관은 지난 3월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던 고모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특히 드루킹이 경찰 압수수색을 받고 있을 때 고 변호사에게 연락해 약속을 잡은 경위를 놓고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다만 특검은 이들이 참고인인 만큼 언제 소환할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강한 항의를 받았다고도 밝혀 눈치보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어제 3시간 반 동안 드루킹과 대질 조사를 받은 김 지사는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다만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에 대해선 인사수석실 의견을 그대로 전달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2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말 동안 논의를 거쳐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노무관리를 총괄해온 강모 부사장을 소환했습니다. 강 부사장은 경찰 출신이었는데요. 삼성이 노조 와해 공작을 위해서 경찰 출신들을 대거 채용하고 또 경찰 정보라인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옛 삼성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 문제를 총괄한 강모 부사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노조 와해 공작,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주도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앞서 강 부사장 부하 직원 컴퓨터에서 계열사 사장들에게 노조 와해 전략을 교육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보고 받으셨던 건가요? 강 부사장은 삼성에 입사한 경찰대 출신 중 가장 높은 직위에 오른 인물. 그런데 강 부사장이 전현직 경찰 정보관들과 여러 차례 만남을 가져온 정황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강 부사장은 특히 삼성에서 돈을 받고 노조 와해 공작을 도운 혐의로 구속된 전직 경찰 정보관 김모 씨와도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노조 대응에 이들 정보 라인을 활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와 함께 경찰을 영입해 활용한다는 방침도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1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삼성그룹이 채용한 경찰 출신은 모두 43명. 특히 노조원 불이익이나 기획 폐업 등 노조 와해 공작이 집중적으로 시행된 삼성전자 서비스에만 12명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이들 경찰 출신을 전략적으로 뽑아 노무라인에 배치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강 부사장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상훈 전 경영지원실장 등 옛 미래전략실 수뇌부의 소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재판에 법원행정처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재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선고 기일을 조정하고 판결문 문구까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9월 작성한 통진당 지방의원 재판 관련 문건. 해산된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1심 재판인데 재판장의 심증을 확인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가 해당 재판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규진 전 양영희 상임위원이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장에게 전화를 걸라고 했다고 털어놓은 겁니다. 정치 공방을 피하기 위해 9월로 예정된 선고를 국정감사 이후로 늦추라는 내용입니다. 판결문에 해산정당 지방의원의 지위 확인은 헌법재판소 권한이 아니라 법원 권한이라는 내용을 명시하라는 지시도 내립니다. 그러면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도 같은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 전 위원은 재판장과 친분이 없어 다른 판사에게 전화를 부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이 재판의 선고는 2달 뒤인 11월에 내려졌고 법원 권한을 강조하는 문구도 판결문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이미 제출받은 특별조사단 자료에서 이런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소송 당사자와 변호사를 불러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헌재와의 힘겨루기에 재판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조사단이 이런 정황을 조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당 사건의 재판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선고 날짜를 변경하라는 전화는 받았지만 판결문에 해당 문구를 넣으라는 요구는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13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청와대가 3차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열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성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평양에서 여는 걸 기본으로 하겠지만 장소는 논의 결과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2차 남북정상회담처럼 의전은 최소화하면서 판문점 등 다른 곳에서 실무적으로 만날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 시기는 13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정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 날짜가 잡힌다는 건 종전선언도 가시권에 들어온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남북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정상회담을 논의하자는 북한의 제안이 사전 협의의 결과물이라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종전선언에 관한 물밑 협상도 상당 부분 이뤄졌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종전선언과 핵리스트 제출, 어느 것을 먼저 하느냐를 놓고 여전히 북미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제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핵 지식은 보존하겠다고 했고, 미국은 너무 오래 기다리진 않을 것이라며 북한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과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혀 다시 한번 북미 간 중재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북미 양측으로부터 전향적인 조치를 이끌어내기까지는 이번에도 쉽지 않은 길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오늘 우리 유소년 축구대표팀은 평양으로 떠났고 북한의 노동자 60여 명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남북 노동자 통일 축구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남북관계 부침 속에서도 이 대회는 4회째를 맞는데 이번에는 특히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리는 민간 교류 행사로 기대를 모읍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북녘 노동자들이 11년 만에 남녘 땅을 밟습니다. 남과 북의 노동자 대표들도 얼싸안으며 기쁨을 만끽합니다. 남쪽을 찾은 북측 대표단은 주영길 조선직업총동맹 위원장 등 64명입니다. 북남 노동자들이 열띤 기상과 우지를 다시 한번 힘있게 과시하고 각계층 속에 통일운동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로 될 것입니다. 남북 노동자 교류는 엄혹한 긴장 상황에서도 지난 20년 동안 생명력을 이어왔습니다. 1999년 첫 대회는 서해교전으로 무산 위기까지 갔지만 막판 극적으로 성사돼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2007년 두 번째 대회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 노동자가 남측을 찾았습니다. 목함질의 사건으로 준전시나 다름없던 2015년에도 이상가족 상봉행사와 함께 교류의 끈을 이었습니다. 이제 2015년의 약속으로 네 번째 역사적인 남북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가 이곳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4.27 판문점 선언 뒤 처음 열리는 민간교류 행사입니다. 지난 9년간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평창올림픽과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해빙기를 맞았다는 상징입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의 개최는 지난 시기 남북의 노동자가 함께 노력한 결실입니다. 북측 노동자 선수단은 내일 오후 서울 상암 경기장에서 남측 대표와 축구대회를 하고 모레 돌아갑니다. 한편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취재진도 오늘 평양에 도착해 여장을 풀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북한산 석탄과 선철이 서류 위조로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차례에 걸쳐 66억 원어치가 반입됐습니다. 정세배 기자입니다. 석탄 수입업체를 운영하던 45살 A씨는 지난해 4월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로 운송했습니다. A씨는 다른 2명과 함께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해 러시아산 석탄을 수입하는 것처럼 속여 관세청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산으로 둔갑된 북한 석탄 등은 3만 5천여 톤, 가격으로는 66억 원 상당입니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등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715 등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북한산 석탄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서 거래 가격이 하락하여 국내 반입 시 매매 차익이 커졌기 때문에 불법 반입을 결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석탄의 경우 세관의 검사가 강화되자 아예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품목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관세청은 외교부와 협의해 석탄을 운반한 선박 가운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박을 제재위원회에 통보하고 국내 입항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입업자 등 3명과 업체 3곳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오늘 관세청의 발표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북한산 석탄이 가격 측면에서 매력도 있고 또 대북 제재가 강력해도 수출길이 아예 막힌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라진항에 쌓여있는 러시아산 석탄입니다. 이번에는 북한 조선중앙TV에서 소개하는 북한산 석탄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성분 분석으로도 러시아산과 북한산 석탄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게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설명입니다. 반면 가격 차이는 상당합니다. 국제사회의 수입 금지 조치로 북한산 석탄 가격이 러시아산의 75%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원산지를 속여 수익을 얻으려는 유혹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중개업자들은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적발은 쉽지 않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가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방법은 결국 북한 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자들은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통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받아야 할 수수료 몫으로 북한산 석탄을 확보했습니다. 북한산 선철의 경우는 아예 러시아에서 확보한 원료탄과 주고받는 물물 교환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관세청이 가지고 있는 외환 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금 지급 사실은 없었습니다. 석탄을 국내에 들여오는 과정에서도 홍콩이나 영국, 러시아에 세운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들을 앞세워 감시의 눈을 피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아무리 엄격하더라도 틈새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두고 있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제재를 가할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박경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기업이나 단체라도 미국과는 거래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지난해 11월 북한의 국제금융시장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내용의 오토원별법이 통과되면서 대북 금융제재는 한층 더 강화된 상태입니다. 미국은 일단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제재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We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My understanding is that they are looking into reports of this. 불법 수입업체 3곳이 북한과 금융거래가 없었고 관세청 수사 결과 국내 금융사가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점에서 현재로선 제재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적발된 수입업체들이 소규모에다 미국과 거래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재 실익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 기업이든 뭐든 무차별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런 면에서는 강해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사실상 한미 간에는 공조를 통해서 대북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국 수입업자들이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 전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검찰의 추가 수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사 사례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재 시스템을 더 촘촘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 행정부 고위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역행해 터무니없는 대북 제재 압박을 하는데 혈안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을 방문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비핵화에 동의하지만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를 포기하지 않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핵 지식은 보존하겠다며 대북 제재 국면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대다수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하다는 위기론이 심심찮게 들려와서 국민들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정부가 다음 주에 국민연금 재정 운영 계획을 발표합니다. 국민연금의 실상을 엄진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국민 2,141만 명이 매달 꼬박꼬박 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연금은 차곡차곡 쌓여서 634조 원에 달하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5년 전 내놓은 정부 분석을 보면 2043년 2,561조 원을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해서 2060년에는 완전히 소진됩니다.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은 이 시기가 2년 정도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다음 주 정부 발표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인은 저출산, 고령화 때문입니다. 2043년부터 보험료를 내는 젊은 사람들은 점차 줄고 반대로 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조금씩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연금 고갈을 늦추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연금을 적게 받거나 아니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방법, 또 보험료 내는 기간을 조금 늘리는 겁니다. 모두 논란은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한 달 평균 연금은 36만 8,600원입니다.
용돈 연금이라는 오명을 이미 얻은 상황에서 급여를 조금 더 줄이는 건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 17일 정부가 발표하는 재정계획안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이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20년째 9%에 머무른 보험료율을 주변국과 조금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거나 현행 60세인 국민연금 의무 가입 나이를 더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의 운용계획은 공론화 절차를 거쳐서 오는 10월 국회에서 확정됩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때 각 정당이 쓴 선거 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일괄적으로 지급 보전했습니다. 그런데 KBS가 각 정당들의 회계 보고서를 분석해 봤더니 선거 비용을 이중으로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중 지급된 돈이 무려 155억 원이나 됐습니다. 먼저 황현택 기자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오늘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지급한 6.13 지방선거 보전금은 모두 3,200억여 원입니다. 세금으로 선거 비용을 보전해 주도록 한 법 절차에 따른 조치입니다. 현행법은 선거 전에 각 정당에 보조금을 먼저 나눠주고 선거가 끝난 뒤 후보자들이 쓴 비용 전액을 다시 국고로 채워주게 돼 있습니다. 선거 비용을 두 번 주는 사실상의 이중 보전 구조입니다. 이중 보전이라는 거는 다들 다 알 거예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죠. 세우고 있죠. 근데 법사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KBS가 각 당의 지방선거 회계 보고서와 중앙당 수입 지출 총발표 등을 입수해 정당별 이중 수령액을 분석했습니다. 민주당이 7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당 57억 원, 정의당 13억 원 등이었습니다. 이렇게 5개 정당에 세어나간 세금이 모두 155억 원에 달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오히려 정당 재산이 늘어 재테크에 빗대 선거테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선거 보조금만 주든지 아니면 후보에게 보전만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걸 둘 다 지불하는 거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거다. 나라 돈으로 선거 비용을 보전해주는 선거 공영제가 시작된 건 지난 2000년부터입니다. 이후 18년간 14차례의 전국 단위 선거가 있었고 그때마다 각 정당들은 이중으로 돈을 타내 배를 불려왔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선거비용 이중 보전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선관위가 수년 전부터 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정작 국회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세금을 공짜 돈이라고 생각하는 정치권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이어서 최광호 기자입니다. 중복 지급의 근거는 정당에 돈을 주도록 한 관련법이 2개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자금법은 선관위가 선거 전에 선거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끝난 뒤에 선거 비용 보전금을 지급할 것을 각각 명시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결국 비슷한 취지와 목적을 가진 돈입니다. 선관위도 중복 지급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어서 지난 2013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냈습니다. 선거 이후 보전금을 지급할 때 이미 지급된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해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정부 조직법상 선관위는 의견만 제시할 수 있을 뿐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국회 스스로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등이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한 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발의 과정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또 조장받는 것도 딱 10분만 받으셔갖고 조장받는 것도 좀 이렇게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좀 많고 좀 그렇죠. 결국 해당 개정안도 지난해 정치개혁특위에 상정된 뒤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다른 건들에 밀려서 지지부진한 상황이죠 선관위가 개정 의견을 제시한 이후 6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4차례의 전국 단위 선거가 실시됐고 그동안 이중 지급된 국고는 7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축소 수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경찰관에 대해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 권고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대검 진상조사단이 당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던 전직 검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3월 유력 인사들에 대한 성접대 폭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자연 씨. 문건에는 조선일보 일가 등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건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단 2명. 검찰은 해당 인사들에 대해 모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장 씨 사건을 재조사하는 대검 진상조사단은 당시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를 오늘 오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장 씨와 조선일보 사장 아들의 통화 내역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았는지, 무혐의 처분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경찰이 넘긴 통화 내역에 방 씨와 장 씨 사이에 통화 내역이 없었고 수사에 압력을 받은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이 장 씨와 조선일보 사장 아들의 통화 내역을 고의로 숨겼다며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수사 권고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오는 13일 회의를 열어 이 씨에 대한 수사 권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미정입니다. 개고기 보신탕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개를 가축에서 제외시켜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듯한 그동안의 정부 입장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 사육 농가들이나 동물보호단체나 모두 불만이 많아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대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견사에서 대량으로 길러지는 식용견들입니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전국 3천여 농장에서 해마다 100만 마리 이상을 유통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반려견 문화가 확산되면서 식용견을 금지해달라며 40만 명 넘게 청원에 나섰고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측면도 있어서 이번 청원을 계기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축산법이 정한 가축은 모두 35종으로 소, 돼지 등과 함께 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용견 업계는 개도 가축이라는 근거를 들어 식용견 유통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정작 축산물위생법엔 개고기가 빠져 있어 그동안 위생관리 등의 별다른 제재 없이 도축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빠른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가 식용견 전면 금지를 못 박지 않은 데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개식용 산업의 동물 학대와 불법 영업에 대한 입장 표명과 척결 의지를 나타내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청와대가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를 밟겠다고 밝힌 가운데 개고기를 법으로 제한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주장도 팽팽합니다. 최근 한 조사에서 개 식용 금지에 대해 반대가 51%, 찬성이 39%로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업계는 수십만 명 종사자들의 생계가 달렸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또 과거에 이른바 몸보신용으로 농가에서 사육되던 반달곰이 아직도 전국적으로 500여 마리나 남아 있습니다. 이 반달곰들이 이제는 애물단지가 돼서 사육 농가도 정부도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죽을 날만 기다리며 방치돼 있습니다. 그 실태를 김지숙 기자가 고발합니다. 외딴 야산에 있는 농장입니다. 철창 우리마다 축 늘어진 곰들이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봤습니다. 폭염에 사료는 썩어버렸습니다. 바닥엔 분변이 가득합니다. 아픈 곰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이 곰은 앞발이 잘렸습니다. 제자리를 빙빙 도는 건 스트레스를 못 이긴 이상 행동입니다. 모두 흰색 V자가 선명한 반달가슴곰인데 540여 마리가 전국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 곰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가로 2m, 세로 5m의 철창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있을지 모를 웅담 채취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웅담과 피, 가죽 등은 수입 해체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정부가 교본까지 발간해 농가의 곰 사육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살아있는 곰에 빨대를 꽂아 쓸개즙을 빼낼 정도로 과열되기도 했습니다. 한때 부르는 게 값이었던 웅담은 이제 찾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돈이 안 되니 남은 사육곰은 찬밥 신세가 됐습니다. 농가들은 곰을 도살하고 사업을 접겠다며 정부가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한테 책임을 묻냐 이거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장려했던 부분이에요.
정부는 보상금 지급 근거가 없다는 입장. 정부와 농가의 줄다리기 사이에서 쓸모가 없어진 곰은 학대 수준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반달 같은 곰을 복원하겠다고 지련하면서 일부 이제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육곰들에 대해서 같은 멸종위기종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나 지원이 되게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곰 구출 예산 8억 원을 처음 책정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태풍이 오면 열기가 좀 식을까 싶어 늘 달갑지 않던 태풍 소식을 올해는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대를 모았던 14호 태풍 야기는 더운 공기에 밀려 서해 먼 해상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도 밀어낼 만큼 이번 폭염의 기세가 강하긴 강한가 봅니다. 이정은 기상 전문 기자입니다. 타이완 동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 제14호 태풍 야기입니다. 아직 견고한 소용돌이 구름을 갖추지 못한 약한 소형 태풍입니다. 세력을 키우지 못한 야기는 확장하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밀려 중국 대륙에 가까운 서해상으로 북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애초 중부지방 관통을 예상했던 미국과 일본 기상청도 하루 만에 진로를 크게 수정했습니다.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는 시기와 맞물려 한반도 동쪽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을 하기 때문에 태풍은 중국 동쪽 연안을 따라 북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풍은 오히려 한반도로 더운 수증기를 끌어올리겠습니다. 일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시원한 비 대신 곳곳에 소나기만 뿌리겠습니다. 35도 안팎의 폭염과 열대야도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중심이 내륙 지역과는 거리가 멀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안가에서는 대비가 필요합니다. 태풍이 서해상으로 북상하는 시점이 1년 중 바닷물 높이가 가장 높은 백중사리 기간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서해상으로 진입하게 되면 남풍이 불게 돼서 서해안으로 물이 밀려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실제 1997년 태풍 위니는 중국 내륙에 상륙하면서도 서해안에 대규모 침수를 일으킨 바 있어 해안가에서는 만조 시간대를 주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인구가 많고 고층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선 도심의 기온은 교외보다 훨씬 높습니다. 건물들이 내뿜는 인공열과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데다 바람길도 원활하지 않아서 열섬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특히 올해 여름처럼 폭염이 오랫동안 이어지면 이 열섬 현상은 더 강해집니다. 실제 서울 도심 기온은 남산보다 7도 이상 높았고 또 북한산과 관악산 주변과는 10도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도심에 숲을 조성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가로수를 심는 것보다 이른바 입체 숲을 조성하면 효과가 더 크다고 합니다. 손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서울 도심의 한 사거리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37도 가까이 오른 시각. 차량의 열기로 달궈진 아스팔트 온도는 50도를 훌쩍 넘겼습니다. 반면 가로수와 풀이 심어진 바로 옆 인도는 실제 기온보다도 1도 정도 낮았습니다. 나무가 만드는 그늘의 기온 감소 효과는 얼마나 될까? 땡볕이 내리쬐는 거리에 피실험자를 서 있게 한 뒤 도시 숲에서 10분간 쉬게 했습니다. 벽면숲 가로수 옆에선 평균 3.9도가, 무릎 높이의 하층숲 가로수 옆에선 평균 4.5도가 내려갔습니다. 나뭇잎이 숲 지붕으로 그늘을 만들어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증산작용을 통해 주변의 습도까지 조절하는 천연 에어컨 역할을 한 겁니다. 미세한 바람이라든지 온도 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한 곳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하기 때문에 큰 덩어리도 중요하지만 작은 점점도 훨씬 효과적입니다. 대규모 녹지를 조성하기 쉽지 않은 도심에서는 벽면과 낮은 공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입체숲 조성이 유용합니다. 작은 숲들이 모이면 도심과 교외 지역을 연결하는 바람길을 만들게 돼 도심에 찬바람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여의도는 공원이 조성되기 전 광장의 표면 온도가 주변보다 평균 2.5도 높았지만 숲이 조성된 후에는 오히려 1도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폭염이 잦아지면서 열섬 현상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도심 속 폭염 피난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요새 너무 더워서인지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잘 나고 매사 의욕이 떨어진다고 느낀 적 없으신가요? 이게 실제로 의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폭염이 정신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내용 조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무기력하거나 짜증이 늘었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피곤하고 봐서 무기력해지죠, 사람이. 너무 더우니까. 실제로 무더위가 정신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간 정신질환으로 응급치료를 받은 환자를 분석해보니 7명 중 1명이 더위 탓에 병원을 찾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불안장애 환자는 3명 중 1명이, 우울증 환자는 10명 중 1명이 무더위 영향으로 증세가 더 심해졌습니다.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뇌 기능이 상실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됨에 따라서 기존에 그 정신과적인 취약성이 있던 환자들한테 폭염이 촉발을 시키는 10여일 전 김상수 씨는 갑자기 다리에 마비 증세를 느껴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지난 저녁에 너무 더워가지고 도저히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일어나니까 발이 마비가 돼가지고 혈관 내 혈액 덩어리인 혈전이 혈액순환을 막은 겁니다. 땀 배출이 많아짐으로써 수분이 부족하게 느껴져서 심장이 과부하를 하면서 생기는 기저질환의 악화 증상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죠. 실제로 주요 만성질환은 날씨 영향이 커서 환자의 내원 일수가 여름과 겨울 비슷하게 많습니다. 이 때문에 보건학자들은 폭염을 재난으로 대처하기로 한 만큼 온열질환뿐 아니라 정신질환과 만성질환에 대한 영향도 조사해 환자 관리 지침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경기도 하남시에서 50대 여성이 운전하던 BMW 320D 승용차가 약국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 운전자와 40살 약국 직원이 다치고 약국 유리문과 내부 집기 등이 부서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관과 문화유산 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시 비자림로 확장 사업과 관련해 공사를 일시 중단한 제주도가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번 공사로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에게 경관 훼손 논란을 일으킨 데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올 상반기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81.7%를 기록하며 116억 원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 안팎의 정비요금 인상, 상급 종합병원 2, 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하반기에 손해율 상승 요인이 있다며 업계와 보험료 조정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 집계 결과 올해 상반기 누계 국세 수입은 152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9조 3천억 원 더 거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3.7%포인트 늘어난 58.6%를 기록했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고 친숙한 음악으로 힙합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입시에 지친 제자들을 응원하고 위로하기 위해 힙합 앨범을 발표한 교사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랩으로 소통하는 부록의 교사 래퍼 서병립 기자가 만났습니다. 창밖에는 이미 둥근 애가 떴지만 이미 과반수는 완전히 뻗었지. 수능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미 분위기는 말년병장 같지. 래퍼 올드스쿨 티처의 타이틀곡 고3 교실입니다. 올드스쿨 티처는 15년차 교사. 부록의 나이에 첫 힙합 앨범을 냈습니다. 담임 무료 상담은 왠지 못 믿어. 몇십만 원짜리 유료 상담 믿어. 땅떨어지 앞에 애들 등 떠밀어. 교내 힙합 동아리를 맡으며 랩을 시작한 김민철 선생님. 대입을 앞둔 고3 교실의 불안감을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선생님 중에는 정말 최고의 힙합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번 앨범을 내는 걸로 공식화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제자들이 많이 해줬어요. 학교 음악실에서 200만 원을 들여 녹음한 앨범은 유명 음원 사이트에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주무대는 역시 교실입니다. 고3 보다 보면 너무 힘들어 보여. 선생님이 뭐 해줄까? 네, 불러주세요. 나의 고3 시절이 또 이렇게 온다. Everybody scream!
수업 시간에 들려주시니까 좀 더 친근감 있게 쌤이 다가와 주시는 느낌이 들어요. 그의 목표는 음원 차트 1위가 아닌 공부에 지친 아이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이 힙합이라는 걸 통해서 수업 시간 또는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조금이라도 더 같이 이야기하고 공감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하는 게 제 가장 큰 목표입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